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론이 많이 출제되는 9문제까지 출제되는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만으로 그냥 별도로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수업 중에 수업 듣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니까 이 금융에서 나오는 문제도 다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 금융이라는 말은 자금 융통을 줄임말이에요. 자금 융통 또는 자금 흐름, 이걸 줄임말인데, 자금이 은행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은행을 통해서 흘러 나온다. 자, 예금주가 예금을 하죠. 그럼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죠. 근데 은행은 그 예금주들의 예금을 모아서 차입자에게 또 대출을 실행한다, 그죠? 그럼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 나와요. 자금이 은행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은행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이 자금의 흐름,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용어는 그런 거고요.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도 있고 주택 금융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 주택 금융을 그냥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데, 주택 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이걸 주택 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금융. 자,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얻는 수익이 뭘까요? 이자죠. 이자가 금융기관의 수익이잖아, 그죠? 대출해주고 얻는 이자가. 근데 그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는 거야. 금리를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를 산정하는데, 이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부터 정리를 해야 되네. 금리 적용 방식.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금리 적용 방식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자율, 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 고정이자율 제도와 변동이자율 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눈이 오늘 뭐 호남 지역은 15cm까지 올 거라고 대설주의보 해가지고 문자가 막 여러 번 오고 막 이러다, 그지?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는 쌓이지는 않겠다. 뭐 오다가 햇빛 나버리고, 그지? 좀 쌓이면 좋은데 그냥 말아가지고 눈싸움도 한번 하고 한번 던져주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눈 쌓이겠나 이거 참, 그죠? 낮에 오고 저녁에 안 와야 되는데 저녁에 갈 때는 눈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가지고요. 올 때는 좋은데 차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지 몰라요. 내가 한 20몇 년 동안에, 그죠? 눈비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데 뭐, 그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생기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올려면 좀 확 와버려. 바닥에 오늘 한번 더보니까 올해 첫눈인데, 제가 보는 올해 첫눈인데요. 대구 지역은 특히 눈이 안 와요. 거기는 눈도 잘 안 오고 하는데 올해 처음 보는 눈인데 참 기분 좋네 오늘. 그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먹는 재미, 그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죠? 금리 적용 방식 해야 돼요. 이자율을 적용 방식은 이제 고정금리 방식하고 변동금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금리라는 말은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책정되면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이제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 버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러면 실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초래되는 겁니다. 근데 차입자는 싼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니까 이득이 되죠. 근데 이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생기는데 이 손실을 그냥 떠안고 가지는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차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한다는 뜻인데 그 방법이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고 미리 약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금리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실제 이제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금리를 인상하겠죠. 대출자는. 그러면 그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자 부담을 전부 차입자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 그러니까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융자 방식이 변동금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변동금리는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라는 말은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왜 금리가 변화되느냐? 변동금리는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해서 금리가 책정됩니다. 이 기준금리를 지표라고 하고요. 가상금리를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는 지표와 마진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제 막 눈발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기분 좋아요. 한 뒹굴 보자 그냥 막 확 쏟아져 보라. 막 집에 가든 못 가든 상관없다 그냥 내일 수업도 없는데 그지? 확 쏟아져나? 강주에서 한 3일 있다 가야 되겠다. 강주도 좋은 데 많죠? 좀 데려가 봐. 좋은 데가 어딘지. 뭐, 내가 좋은 데 많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봤나, 그죠?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 강주 온 게 이랜드 내가 근무할 때 대리점 입점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충장로 충장로가 먼저 생긴다. 금남로가 먼저가. 충장로가 먼저 아닙니까? 충장로가 더, 금남로보다 더, 지하도 생긴 게 지하상가 조성된 게 금남로가 먼저입니까? 금남로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경로 생길 때 내려왔어요. 오래됐지 지금 90년대인가 90년도인가 그렇지 싶다. 기억도 없는데 그때 뭐 양동시장도 있고 막 많았거든요. 그 대리점들이 그 대리점 제가 관리하면서 자주 왔었는데 벌써 40년 됐나 벌써 30년 됐네 그죠?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좋은데 와도 뭐 좋은 데가 어딘지도 몰라요. 기준금리는 이제 지표라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로 주로요. CD 금리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 CD를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합니다. 양도성 예금 정서. 여기 이제 CD 금리를 양도성 예금 금리라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요즘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또 한국은행 콜금리도 기준금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게 가상금리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4등급인지 7등급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상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이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 당신의 신용급이 4등급이니까 기준금리에 2.8%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죠. 그럼 대출 후에는 차입자가 아무리 신용등급에 변화가 오더라도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대출 시점에서 약정이 되면 만기까지 그냥 고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가상금리가 변하니까 변동금리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약정을 하면 불변입니다. 대출 후에 아무리 신용등급에 변화가 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변동금리가 뭔가 변하겠죠. 바로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야. 이게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이 금리가 주로 이제 CD금리나 코픽스금리가 사용되는데 CD금리는 90일몰이거든요. 90일. 그러니까 CD금리는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픽스금리는 6개월이나 12개월을 주기로 한 번씩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콜금리. 보통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분기당 한 번씩 금리를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콜금리도 주로 3개월 단위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인 지표와 가상금리인 마진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걸 기억해 놓고 자 이제 금리 적용 방식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첫째,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뭐가 더 금리가 높게 책정될 것 같습니까? 고정금리가 당연히 높게 책정돼야지. 왜 고정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느냐?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한번 책정되면 대출 후에 인플레가 생겨도 금리를 인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 미리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자,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대출이 이루어진 후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자,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을 연 4%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2%까지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실제. 그죠? 자, 시장금리가 이렇게 대출금리보다 더 낮게 하락한 경우에는 차입자는 4% 비싼 이자를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른 금융기에는 2% 금리가 적용되는데 내 혼자 4% 이자를 준다? 그럴 필요가 없지.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싼 2% 이자를 빌려서 비싼 4% 이자를 만기 전에 미리 변제하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만기 전에 미리 변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조기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을 해서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낮게 하락했을 때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을 연 4%로 받았습니다. 근데 시장금리는 6%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6%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싼 4% 이자를 주고 있죠. 이때는 4% 이자를 계속 주는 게 좋겠지. 그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존 융자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시험에는 약방 감소절은 그냥 매년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걸 물어요. 언제 조기상환을 하느냐?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낮을 때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거지. 시험은 꼭 이렇게 반대로 내겠죠.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여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은 경우에는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하고 재융자를 받는 게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 언제 또 조기상환을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좋다 그래라. 아니 내가 지금 4% 이자를 주고 있는데 시장에 6% 비싼 이자를 빌려가지고 4% 싼 이자를 미리 갚는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항상 대출받은 금리보다 낮을 때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뀌면 안 돼. 세 번째, 고정금리는 금리를 한번 책정하면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할 때마다 금리를 금융기관이 인상을 하겠지. 그럼 금리가 상승할수록 차입자는 이자 부담이 가중되겠죠. 이자 부담이 가중될수록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 말입니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가 훨씬 높은 거죠. 이것도 쉽게 이해하겠네. 그리고 네 번째, 금리를 조정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변동금리는 금리를 조정한다는 뜻이죠.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자율을 조정할 때 이 조정 주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주기가.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아야 돼. 조정 주기가 짧으면 조정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상폭이 커지니까 유리하게 될 것이고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길어야 됩니다.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조정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폭이 제한적이 되겠죠. 그래 차입자는 유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자를 조정할 때 주기가 2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면 총 5회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5년에 한 번 조정하면 두 번밖에 금리를 인상을 못해요. 근데 변동금리를 조정할 때는 차입자도 보호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10년이든 30년이든 간에 조정 횟수를 약정합니다. 조정 횟수를 아무리 금리를 많이 인상하더라도 5번 이상은 인상을 못한다. 그래서 조정 횟수를 몇 대 4회 아니면 5회로 약정을 하게 돼 있고 또 금리 상한을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인상 시에는 0.3%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상한이 약정이 돼야 차입자가 보호가 되겠죠. 그럼 금리 상한이 0.3%로 1회 인상 시에 0.3%로 약정이 된다면 총 5번을 인상하게 되면 몇 프로?
1.5%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거지. 근데 두 번밖에 인상을 못하면 0.6%밖에 금리를 인상을 못하잖아요. 금융기관은 금리를 많이 인상해서 좋죠. 그래서 조정주기가 짧아야만 횟수가 늘어나니까 인상폭이 커져요. 그래서 유리하고, 차입자는 적게 인상해서 좋으니까 조정주기가 길어야만 조정 횟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인상폭이 제한적이 되죠. 그래서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자를 조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출자가 하는 거지, 차입자가 이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금융기관 입장에서 문제를 내겠죠.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대출자는 이자를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위험을 빨리 떠넘겨서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이자를 조정할 때는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자, 요게 아주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리 조정 방식은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를 냅니다. 한 문제를 내는데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요 두 가지에서 거의 90% 이상 답이 요구된다 보면 돼. 언제 조기산을 하는 게 유리한지, 또 대출자는 이자를 조정할 때 짧아야 좋은지 길어야 좋은지, 이걸 가지고 90% 이상 답을 요구한다 보시면 돼요.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길입니다. 아주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으면 그지? 이 돈을 갚아가야 되겠죠. 상환해야 된단 말이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 이 상환 방법은 뭐 한 16가지 정도? 상환 방법을 전부 다 정리하면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다양한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할 때 첫째는 이제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또 두 번째는 변동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기타 방식도 있고 상당히 방식이 많습니다. 16가지 정도 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15년 전에는 뭐 변동금리 방식도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15년 동안에는 고정금리 방식 외에는 일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가는가?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만 정리하면 한 개 아니면 두 문제를 득점하게 됩니다. 자,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법의 첫 번째가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정식 상환. 이 세 가지가 이제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은 다른 거죠. 용어 자체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만 균등하게 일정하게 상환한다는 뜻이고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다르죠. 자, 그림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금 균등을 그림을 그려본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 그림 앞으로 무수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금융론마다 수업 때 금융론만 나오면 이 그림은 그려야 되니까요. 앞으로 아마 20번 이상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걸. 자, 윗부분은 매기간 상환한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랫부분은 초기가 많고 후기가 갈수록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윗부분이 원금을 의미하고, 초기에 많고 후기가 갈수록 감소하는 아랫부분이 이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원금만 균등하게 유지가 되니까 원금 균등. 그리고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자는 점차 감소해 가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자 때문에. 그래서 상환할 원리금이 점차 감소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원금 균등을 체감식 상환이라고도 합니다.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니까 체감식 상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은 1회부터 만기까지 일정하게 균등하게 유지가 되고, 이자가 점차 감소해서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원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상환할 원리금이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변제해가. 근데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다만 비율이 다른 겁니다. 초기에 많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윗부분이 이자를 뜻하고요. 초기에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요 아랫부분이 원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금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해 가는 구조를 보이고 이자는 점차 감소해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은 처음부터 만기까지 일정하게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원리금은 균등하게 유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초기부터 만기까지 상환할 원리금이 균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균등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등상환. 똑같이 원리금 균등에도 균등이라는 용어, 원금에도 균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균등상환은 원리금 균등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원금만 일정하지 이자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체감식, 상환할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체감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원리금 전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원리금 균등이야. 그래서 원리금 균등만 균등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정식은 상환할 원리금이 최정의가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상환할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해 가요. 그래서 상환할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점정상환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최정식은 이제 초기에는 대출 그 상환할 원리금이 워낙 적죠.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은 초기에 연공수율이 낮을 때는 보수도 적어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상환할 금액이 좀 적고 보수가 증가하면서 상환 능력이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원리금도 점점 증가해가는 거지.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에게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바로 최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근데 초기에 워낙 상환할 금액이 적죠. 워낙 상환할 금액이 적으니까요. 대출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가지고 10년간 120개월 상환한다. 연이율이 뭐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1회차에 납부할 이자만 100만 원이 되는 거야. 100만 원이. 예를 들면 1회차 이자를 납부할 이자만 100만 원인데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40만 원도 채 안 나와요. 원래 상환할 이자만 100만 원인데도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4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그 60몇만 원 되는 돈을 마이너스 상환을 냈죠. 그리고 이걸 이제 후기로 갈수록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환 원리금이 증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원리금이 이해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한다. 이걸 부의 상환 또는 음의 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처리돼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바로 최정식이 되는데 이 최정식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환 방법이고 1순위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이 상환 방법에서만 5년 동안에 7문제가 나왔거든요. 5년 동안 7문제가 나왔는데 4번은 1회차나 뭐 2회차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얼마인가 또는 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5년 중에 4번 등장해서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그냥 계산 문제로 한 문제는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5년 중에 3번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을 비교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나왔고 올해도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연속적으로. 그럼 이제 내년에는 물론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서술형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근데 한 문제가 나온다면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그림 구조를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2개를 비교해서 딱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림 구조가 연상이 안 되면 지문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구조,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의 그림 구조를 머릿속에 사진을 콱 찍어. 빨리 찍어. 카메라로 찍지 말고 머리에 사진을 찍어 빨리. 딱 머리에 찍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냥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안 틀려요. 가장 상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구조가 되는가?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단계에 가서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림 구조까지 특징을 좀 비교해 놓고 자,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때는 일시불로 대출을 해줘요.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받을 때는 분할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한다는 뜻이죠. 1억을 한꺼번에 빌려줬더니 10년 동안에
한 달에 30몇만 원씩 상환해 와요. 그럼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이 고갈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차입자에게 또 다시 대출을 실행하려면 자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금융기관은 무수임하는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설정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지? 3천만 원짜리 설정된 저당권도 있고 1억 5천만 원짜리 저당권도 있을 거고 2억 6천짜리도 있고 4억 8천짜리도 있고 뭐 7천 5백만 원짜리도 있고 별별 저당권이 다 있겠죠. 있을 거야. 참. 그 저당권을 모아가지고요.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그 저당권을 모아서 상품으로 만든 것을 금융기관이 팔아요. 담보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금융기관도 자금을 차입합니다.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저당 유동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래 유동화라는 말은 뭔가를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뜻이라. 자, 저당 유동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유동화를 통해서 만드는 상품에 뭐가 있는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앞부분 찍어야 돼. 빨리 찍을 사람 빨리 찍어. 시간 없어. 1월부터는 이 북구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남구에서 가급적이면 촬영을 해야 되겠네. 남구는 칠판이 크거든요. 지울 중간에 안 지워도 돼. 근데 북구는 이게 칠판이 져가지고 중간에 이게 판서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서를 안 하면 여러분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판서를 해주는 게 좋죠. 책에 줄만 쳐주고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판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판서할 양이 좀 적어 칠판 크기가죠. 그래가지고 북구에보다 남구에서 촬영하는 게 좋지 싶은데 이 앞쪽에 싹 지우면 되는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쓴 글을 내가 지운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은하씨가 지워야 되는데 오늘 은하씨 할 일을 내가 또 해주네. 다음 주에 은하씨 밥 사라. 밥을 사라 하면 안 되겠고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그지? 저기 밖에 가면 자판기 있던데 자판기에 커피 그 300원 밖에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참 진짜 인심야박하네. 내 지금 온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300원짜리 커피 한 잔 뽑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 내가 3대 보약을 좋아한다고. 술, 담배, 커피. 내가 뭐 담배를 사달라 했습니까? 술을 사달라 했습니까? 커피 저 300원짜리는 눈에 보이니까 한 잔 뽑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야속한. 에이씨 대충 한번 가자. 자 봐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금 수요자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이 자금 수요자가 누굴까?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자, 무주택 서민 자금 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해. 그러니까 1차 대출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1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은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과 또 은행인 제1금융권이 은행이죠. 그리고 제2금융권이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제2금융권이죠. 제1, 제2금융권을 통틀어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3금융권도 있죠. 어떤 거 있어? 그렇지. 사채업체죠. 그러니까 산화머니라든가 뭐 러시안 캐시 이런 거 맞죠? 무대리 나오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사금융입니다. 그거는 사채업체들이지. 그거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돈 장사하는 거죠. 그죠? 금리가 굉장히 비싸요. 한 번 빌려가지고 돈 못 갚으면 뭐 29.9% 막 이래요. 이율이. 그거 한 번 빌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 돈을 쓸 때도 돈이 아무리 급해도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라는 게 있죠. 카드로 끊는 거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미리 하면 최대 50 뭐 며칠까지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자체가 사금융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융계에서 지급하지만 현금 서비스를 한 번 받는 순간 신용등급이 2등급 강등됩니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절대 현금 서비스 쓰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냥 빌려. 내 밥 한 끼 사주고 빌려 쓰는 게 좋지. 현금 서비스 받으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추락하는데 특히 또 쓰면 안 되는 게 주식 대출 있죠. 서탁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건 한 번 쓰는 순간 7등급 하락합니다. 신용등급이. 그런 거 절대 손대면 큰일 나요. 신용등급 한번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신용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돈을 은행에서 많이 빌리는 사람이야. 빌려가지고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는 사람이 가장 신용금이 좋습니다. 근데 한 번 연체하는 순간요, 신용금이 추락을 합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절대 돈을 빌려갖고 연체를 하면 안 돼요. 그 현금 서비스라든가 스탁론 이런 돈을 쓰는 순간 그는 대부업에서 빌리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한 번 빌릴 때마다 2등급씩 강등되는 거야. 알았죠? 많이 빌리고 꼬박꼬박 갚으면 신용금이 높아집니다. 연체 없이. 신용금을 관리하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용금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은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등급 높은 사람은 5천만 원까지도 해주고 그래요. 이율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통틀어 금융위원회 하거든요. 근데 차입자들인 이제 자금 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금융위에 나가서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해요. 그리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치해 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금융위원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합니다. 자, 근데 금융위원이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상환은 분할해서 받아. 그럼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한다는 셈이 되지.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또 다른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려면 자금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역시 대출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대출을 받느냐? 2차 대출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자, 1차 대출기관은 뭐라 그랬지? 금융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은 HF라는 거예요. HF,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서 코퍼레이션. 번역한다. 코리아 한국 하우징 주택 파이낸서 금융 코퍼레이션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이걸 줄여서 KHFC. 이걸 더 줄여서 그냥 HF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F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뜻합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이고 또 이거 외에도 SPC라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동화 기관인데 여러분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기억을 해요. 유동화 중개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역시 금융기관도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는데 자 부동산 금융은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자금을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했잖아. 그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만약에 2천억이 필요하다. 2천억만큼 담보로 제공될 주택이 없겠죠. 2천억만큼 주택 갖고 있겠습니까? 금융기관이. 그럼 근데 담보 없이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죠? 뭔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담보가 뭐가 되느냐. 자, 금융기관은 지금 무수히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주고 확보한 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죠. 별의별 저당권이 다 있어요. 1억짜리 저당권, 3억 5천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4억 6천짜리도 있고 별별 저당권이 다 있죠. 그 저당권을 모아서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내. 저당권을 모아서 만든 저당권 묶음. 그걸 저당풀 또는 저당 패키지라고 합니다. 저당권 묶음이라는 뜻이다. 이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저당풀, 저당 패키지. 이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도 역시 한국주택금융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해요. 그럼 이 주택금융공사도 자 2천억 한꺼번에 빌려주고요. 10년 상환 놓고로 한 달에 350만 원씩 상환해와.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도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지. 자,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뭘 가지고 있느냐?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저당권 묶음, 이 저당풀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 저당풀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합니다. 저당풀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그 정권을 투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정권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이다.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정권,
주택 저당을 뭐라 그러냐? 이거 들어보셨어요? T는 무금이라. 그렇지. 모가지죠, 모가지. 모기지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걸 모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의 저당권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 이걸 모기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론은 융자 대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기지 론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자받는 것. 이걸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기지 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택에 설정된 저당을 모기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받는 정권 모기지 이걸 담보로는 백더 정권이 securities. 그래서 MBS라는 거야. 바로 MBS라는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서 이걸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위탁 판매하는 대출 상품. 그게 바로 모기지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기지론이 등장하는 거야. 자금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던 자금 수요자인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상품이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이 수행되고 금융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와 이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시장을 제1차 저당시장이라 한다. 그럼 1차 저당시장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형성된다고?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 이게 1차 저당시장이고 이 1차 저당시장이 뭘 하는 곳이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최초로 저당권이 딱 설정되는 시장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시장.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장. 이런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다.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최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이게 1차 저당시장이에요. 그리고 1차 저당시장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럼 이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서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했어요. 또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 묶음을 나무로 정권을 발행해서 이 정권을 여기서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했죠.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한다. 아까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제목이 뭐라 된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 저당 유동화 하고 있다. 유동화가 뭔가를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유동화 그랬지.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걸 저당 유동화라고 한다고. 바로 이 저당 유동화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제2차 저당시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은 1차 대출 기간과 2차 대출 기간이 1차, 2차 대출 기간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사이에 만들어내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이란 1차, 2차 대출 기간과 누구?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 이게 2차 시장이고요. 이 2차 시장이 뭘 한 곳이냐? 1차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설정된 저당권을 MBS라는 정권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해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1차 시장에서 설정된 저당권이 MBS라는 정권으로 만들어진다. 저당권이 정권화되고 또 이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아서 자금을 확보한다.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이 정권화, 유동화되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 저당시장은 유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2차 저당시장 이 말이에요. 이 금융의 흐름론데 1차, 2차 저당시장이 누구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인가? 또 1차 시장이 뭘 하는 곳이며 2차 시장이 뭘 하는 곳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바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정권 MBS라는 겁니다.
요 MBS를 발행해 가지고 투자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주는 구조를 갖출 수 있지.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주들이 예금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 예금주들의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10만원, 20만원씩 예금하는데 돈 한 번 빌 때는 1억, 2억, 5억씩 막 이렇게 빌려가. 그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예금주들이 그만큼 예금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자금을 차입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 저당 유도하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대출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당 유동화 제도가 없다면 금융기관은 존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금융이 수행되기 위한 필연적인 선결 조건이 유동화 제도입니다. 아주 유용성이 높은 제도죠. 이 유동화가 있음으로써 이제 금융기관이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원활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자,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지금 MBS라는 증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이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그지? 그래서 요 MBS에 대해서도 매년 그냥 한 문제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BS는 첫째가 MPTS, 두 번째가 MPB, 그리고 세 번째가 MPTB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MBS 종류 세 가지부터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 이걸 딱 구분해 놓고 이 세 가지 이제 구분되면은 요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채권이 하나가 더 있어. CMO라는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MBS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CMO는 MPTB하고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MPTB와 CMO는 같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무주택 서민들인 차입자가 이 차입자가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야. 무주택자들. 근데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했지. 근데 금융기관이 자금을 일시불로 대출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모았어. 이걸 담보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근데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기관은 항상 두 가지의 지분을 가지게 돼요. 어떤 지분을 두 가지 가지는가? 첫째는 저당권을 한 개 확보합니다. 이 저당권이라는 게 뭐죠? 민법에서 저당권 배웠나? 아직 안 배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총칙합니까? 아직? 무효취소? 무효취소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부관하면 끝입니까? 무효취소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에 부관해서 조건과 기한하는 게 나온다. 은정씨가 내년도 33회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10만 원어치 밥을 사겠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 조건이다. 합격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을 단 거죠. 그죠? 뭐 조건 기한하는 건 이제 배우겠네. 알았다. 그럼 이 저당권은 물권법에서 나오니까 아직 물권법 안 들어갔으니까 못 배웠겠네.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했어요. 대출을 실행했으면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겠죠.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그지? 근데 원리금을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뭐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경매를 청구하는 거야. 경매를 청구해서 주택이 경락이 되면 그 경락대금에서 채무를 우선 변제받아 올 수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네 돈 안 갚는 순간 경매 들어간다. 이런 권리를 한 개 확보하고 있잖아. 그죠? 저당권을 한 개 확보했죠. 그다음에 또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차입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 글자가 왜 제대로 안 쓰지나? 손가락이 부실해가지고 원기가 없다. 보약을 한 채 지어 모아야 되겠다.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해. 항상 대출자는
차입계획 대출하는 순간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가는 두 가지 지분을 꼭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분할 상환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고갈되니까 또 다른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정권화 시켜가지고 이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기관이 MBS라는 상품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두 개가 있어. 그지? 저당권, 원리금 수익권. 근데 이 두 가지 지분을 전부 다 투자에게 다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넘겨주고 MBS를 발행해갖고 팔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분을 다 투자에게 다 줘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개도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이 두 가지 지분을 다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MBS만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둘 중에 한 개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한 개만 투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MBS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투자에게 다 넘기는지, 금융기관이 둘 다 이걸 보유하는지, 이 두 가지 지분 중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누가 가지는가, 금융기관하고 투자자 중에 누가 가지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거기에 따라서 MBS를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MB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확보하게 되느냐, 투자자에게 넘기느냐, 이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씩 나눠 가지느냐, 이걸 구분하는 데서 대부분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 이걸 누가 갖느냐, 이걸 구분만 하면은 한 문제 맞춥니다. 그냥. 오늘 글자가 왜 이리 원자가 안 적히노? MPTS가 뭐면 MBB가 뭐 원은 알아야지.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스, 모기지 벡터 본드,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 뭐 어쩌고 영어까지 다 외우고 뭐 우리 뭐지 영어 학원에 온 것도 아니고요. 외울 필요 없대. 그냥 MPTS하고 나오면 그죠? 주택 저당 지불 이체 정권 해갖고 이체 정권 이렇게 해서 가로 속에 한글 표기를 해줘요. 또 한글로 이체 정권하고 나올 때는 가로 속에 MPTS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원어가 뭐고 뭐 원리 나발이고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때까지 기억하는 거야. 저당과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는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금융기관, 은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안 해.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죠? 이게 뭐야? 은행이죠. 은행. 금융기관. 그죠? 잘 봐. T하고 B가 하나씩 들었어요. T하고 B 하나 들었다. 그러면 투자자가 하나 가지고 뱅크가 하나 갖는다 이런 뜻이라. T 하나 B 하나면, 그러니까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금만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그럼 투자자가 금융기관이 하나씩 나눠 가지죠. 그러니까 T 하나, 뱅크 하나, T 하나, B 하나 나왔다.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MBB는 B자만 두 개 나왔죠. B만 두 개 있지. 뱅크가 둘 다 갖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도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 원리금 수익권도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한다는 뜻이에요. 뱅크가 둘 다 가니까 B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MPTS B 안 나왔죠. B 없지. B 없고 T자만 나오지. 투자자에게 둘 다 줘버린다는 거야. T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당권도 투자에게 다 넘기고 원리금 수익권까지 투자에게 다 이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만 나오면 투자자에게 둘 다 주고, B만 두 개 나온다. 뱅크가 둘 다 가지고, T 하나 B 하나면 투자자 하나 뱅크 하나 나눠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MO는 MPTB하고 구조가 똑같다 그랬죠. 요 MPTB까지 세 가지를 정리하고 CMO는 MPTB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CMO도 MPTB처럼 저당권은 역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금만을 투자에게 넘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T 하나 B 하나면 투자자 하나 뱅크 하나, B만 두 개 다 뱅크가 둘 다 가지고, B 안 나오고 T만 나온다? 투자가 둘 다 갖는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외우면 절대 시험 때까지 잊어버릴 일이 없어. 뭐 원리 나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나왔어. MPTB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모두 투자자에게 다 주면 T만 나와야지. 그럼 MPTS지 MPTB가 아니잖아. 그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전부 그지? 80% 이상은 저당과 원리금 수익을 누가 확보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80% 이상 답을 요구합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부담하느냐?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에게 원리금을 납부하겠죠. 그지? 근데 차입자가 원리금 납입을 연체해버리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위험업종이 되겠죠. 그죠? 원리금을 안 준단 말이야, 차입자가. 그럼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리금을 못 받으면 위험한 입장에 놓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차입자가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단 말이야. 10년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해 놓고 7개월 만에 로또 당첨돼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조기 상환 이후부터는 이자 수익이 안 생기죠. 그러면 원리금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 수익이 없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이 원리금 수익을 가진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MBB만 원리금 수익을 금융기관이 보여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기관에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MBB 요 한 개만 금융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적의 위험을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도 저당과 원리금 수익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위험까지 모르더라도요. 위험 부담 주체는 몰라도 이 저당과 원리금 수익을 누가 가지게 되는가를 구분하고 있으면 MBS에서 나온 거는 80% 이상 득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살을 좀 더 붙여야 되겠지만 자, T 하나 B 하나면 투자자나 뱅크 하나, B만 두 개 나오면 뱅크가 둘 다 갖는다. B가 나오지 않고 B 없이 T만 나온다. 그러면 투자자에게 둘 다 넘긴다. 끝. 쌈박하죠? 쉬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지구상에. 그러니까 시험 때 가서 답을 찾아가지고 득점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고. 여러분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점검하고 답을 찾는 데 줄여가시면은 60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부수적인 걸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박사 학위 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꼭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겠지, 그지? 자, MBS였고요. 이거 외에 금융원에서 마지막 파트가 금융조달방법, 부동산 금융도움방법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금도움방법 하는 게 있죠. 금융도움방법. 그게 이제 신디케이터, 리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까지 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요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해도 될까요?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1분이 남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다른 데도 여기까지 했거든요. 참 진짜. 다음 주에 금융도움방법도 할 차례다 얘기해주고, 금융도움방법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요 정리하는데 30분 걸리면 이제 금융론 다 끝났죠. 그럼 이제 7장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주사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어. 아, 백신 접종하셨어요? 백신 접종 안 하면 오지 말아요. 맞아요. 접종 안 하면 안 돼. 지금 방역 패스 적용돼가지고 이제 2차 접종 하신 거예요? 이제 1차 하신. 빨리 하셔야지 그걸. 3차까지 남아서. 예, 저도 3차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3차 맞는데 화요일 날 맞고도 잘못돼가지고 금요일 날 수업 못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지금 불안해 죽겠어. 예? 근데 3차 접종까지 다 끝내야죠. 일단 접종이 다 끝나면은 그래도 양성 반응이 나와도 그렇게 고생은 안 하는데 접종이 안 된 사람은 진짜 고생하고요. 장기에 손상이 와요. 양성 반응 나오면 치료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접종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접종을 해가지고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많이 사망을 했는데 국가가 지금 인정한 거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그 예방접종하고 인간관계가 있어서 사망했다는 걸 한 건밖에 인정을 안 했거든요. 사망사고를.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지금 안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혹시 뭐가 잘못될까봐. 근데 죽기까지는 안 합니다. 죽기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가 그 어릴 때 뭐 수두 주사를 맞았거나 또는 뭐 독감 예방 주사를 좀 맞은 적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걸 안 맞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면역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부작용이 좀 있는데 뭐 주사 자주 맞고 그죠? 감기 주사 맞아보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맞으면 돼. 하루 이틀 정도 아파요. 주사 맞은 데가 그거밖에 없지. 뭐 죽고 살고 이런 거 없어.
맞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맞아. 이? 빨리 가서 맞고 나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해야지 누가 그거 해줄 겁니까,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이거 우리 죽기 전까지 마스크 벗을 일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일 없어요. 이게 변이가 계속 발달하고 하니까 그 치료제가 나오고 해도 그죠? 뭐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와갖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잠잠해지고 완전히 종식될지 그 모릅니다. 그 신약 개발하는 중에 그죠? 변이가 더 발달하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지? 예,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죽기 전에는 마스크 못 벗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죠? 그냥 자신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금융론 끝나고 나면 7장은 개발 관리는 아주 쉬워요. 정규 수업 중에 한 분만 정리해도 점수를 다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영역이니까 이번 단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금융론 끝나면 어디로 가냐? 3편이 감정평가론이죠. 아주 괴로운 영역이 나왔습니다. 진짜 투자론 우리가 다뤘지만 투자론보다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용어 자체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니까 용어가 일단 생소하고요. 원리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해도 잘 몰라요. 처음 들어갖고는 그냥 머리만 띵합니다, 실제. 근데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평가까지 다 하면 이제 진도가 마무리되니까. 마지막 주는 겨울 방학이죠. 다음 주로 이제 끝입니다, 수업이. 11, 12월 과정은 종료하고, 다음 주 끝나면 1월 3일 날 이제 개강이 들어가겠죠. 1월 3일부터가 실제 제대로 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 12월 수업은 예비 과정으로요, 학원에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학원 적응. 적응하는 시간이고, 1월 달부터 이제 제대로 월화수목금 주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죠? 이제 빡빡하게 진행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연말이, 오늘이 12월 16일이가 7일이가? 17일이에요. 이제 한 해가 보름도 안 남았죠. 남은 기간 뭐 하셔야 돼? 숙제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숙제 내줬잖아요. A4 용지를 놓고 내년 한 해 동안 달성할 목표를 3개를 잡아라. 3개를 딱 세워놓고 이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2022년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셔. 응?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 계획을 알차게 세우셔야 됩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시작을 해야지. 계획 없이 1년을 또 보내면 의미 없는 한 해를 또다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연말을 내년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을 절대적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알찬 계획을 세우기를 당부드릴게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 더 춥답니다. 굉장히 춥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